피자, 파스타 그리고 로마의 유적들로 잘 알려진 이탈리아. 하지만 이 땅은 단순한 미식과 여행의 나라가 아니라 유럽 문명의 기둥을 세운 곳이자 수천 년의 역사가 층층이 쌓여있는 땅입니다. 이야기는 기원전 8세기 작은 도시 국가였던 로마에서 시작됩니다. 이후 로마는 왕정, 공화정을 거쳐 제국으로 성장하며 지중해 전역을 지배하게 되죠. 이 고대 로마 제국은 도로, 법, 언어, 종교까지 오늘날 유럽 문명의 뼈대를 만든 거대한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이탈리아 반도는 분열과 침략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고트족, 롬바르드족, 프랑크족 등 다양한 게르만계 민족이 이 땅을 차례로 차지하며 중세의 서막이 열립니다. 이후로도 이탈리아는 하나의 통일 국가로 뭉치지 못한 채 수많은 작은 도시국가와 영지로 나뉘어 독립적인 정치, 경제, 문화를 발달시키게 되죠. 이탈리아 반도는 지리적으로 유럽과 아프리카, 동방을 잇는 중간 지점에 있어 교역과 교류가 활발했고 그만큼 다양한 문화와 사상이 섞이기 쉬운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알프스 산맥으로 북쪽과 어느 정도 분리돼 있어 독립적인 도시들이 자립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습니다. 이런 배경 덕분에 피렌체, 밀라노, 베네치아, 제노바, 나폴리 같은 도시국가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번영했고 특히 피렌체는 섬유 산업과 은행업을 바탕으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며 정치적으로는 독특한 공화정 체제 속에서 시민의식과 예술 감각이 꽃을 피우게 됩니다. 하지만 도시 간 경쟁도 치열했어요. 특히 교황을 지지하는 구엘프파와 황제를 지지하는 기벨린파의 갈등은 이탈리아 전역을 수십 년간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도 각 도시는 군사적 경쟁을 넘어 예술과 건축, 철학과 과학을 앞다퉈 발전시키는 르네상스의 토양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 피렌체에서 메디치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직은 평범한 상인이었지만 그들은 곧 이탈리아 정치와 문화, 예술의 주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이탈리아 전체의 역사 흐름을 따라가며 그 속에서 메디치 가문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영향을 남겼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고대 제국에서 중세 도시국가로 그리고 근대 통일까지 이어지는 이탈리아의 흥미로운 여정. 그 중심에 메디치가 어떻게 등장했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15세기 초 피렌체는 그 어느 때보다 번영하고 있었습니다. 상업과 무역, 특히 섬유 산업으로 불을 쌓은 이 도시는 공화정을 유지하면서도 귀족 가문들이 실질적인 권력을 나눠 갖고 있었죠. 그 중심에서 조용히 새를 키우던 가문이 있었으니 바로 메디치입니다. 조반니 디 비치 데 메디치는 단순한 상인이 아니라 뛰어난 금융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고리대금 대신 신용 기반의 금융 시스템을 활용해 교황청의 재정을 관리하게 되었고 이는 메디치 가문이 유럽 최고의 은행 가문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됩니다. 메디치 은행은 로마, 런던, 파리, 브리에까지 지점을 두며 국제 금융망을 형성했죠. 이 무렵 피렌체는 구엘프파와 기벨린파의 갈등을 넘어 정치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었는데 조반니는 권력을 노골적으로 탐하지 않고도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코시모 데 메디치가 아버지의 자산과 전략을 이어받아 본격적인 정치 무대에 등장합니다. 코시모는 교묘한 동맹과 후원을 통해 피렌체의 실질적 통치자로 자리 잡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좌에 앉지 않았고 시민의 대표라는 이미지를 유지했어요. 동시에 그는 예술과 건축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합니다. 브루넬레스키가 설계한 피렌체 대성당의 돔, 도나텔로의 조각, 초기 르네상스 화가들의 작품 대부분이 그의 후원으로 탄생했습니다. 코시모는 자신이 정치인이기 이전에 피렌체 시민이자 르네상스의 지지자임을 강조했습니다. 메디치 가문은 이때부터 단순한 금융 가문이 아니라 예술과 지식의 후원자로서 도시의 정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처럼 메디치의 등장은 경제를 통해 권력을 얻고 그 권력을 예술과 학문을 위해 되돌리는 선순환 구조. 그것이 르네상스 피렌체의 모델이 되었고 메디치라는 이름이 유럽 전역에 알려지게 된 배경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중심은 코시모의 손자 로렌초 데 메디치에게로 넘어갑니다. 예술과 정치가 절정에 이르렀던 시대. 르네상스를 꽃피운 그 위대한 인물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코시모 데 메디치의 손자 로렌초는 피렌체 역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로 정치와 예술, 외교와 문화를 모두 아우른 인물이었죠. 사람들은 그를 로렌초 일 마니피코, 즉 위대한 자라 불렀습니다. 로렌초는 1469년 불과 21살의 나이에 가문의 실질적 수장이 되었고 곧바로 피렌체 정계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는 무력보다 설득과 외교를 중시했고
라이벌 도시국가들과의 균형 외교를 통해 피렌체의 안정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그는 다양한 시민 계층과의 유대를 통해 시민 속의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했죠. 하지만 그가 단지 정치인에 머물렀다면 지금까지 기억되지 않았을 겁니다. 로렌초는 르네상스 예술의 후원자로서 진정한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젊은 미켈란젤로를 자신의 저택에 거두어 조각과 고전 문학을 접하게 했고, 보티첼리에게 비너스의 탄생, 봄 같은 명작을 그릴 기회를 주었으며, 레오나르도 다빈치, 기를란다요, 폴라이올로 등 수많은 예술가와 철학자를 후원했습니다. 그가 주도한 후원은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상상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고, 이것이 바로 르네상스의 정신이었습니다. 또한 로렌초는 고대 철학에 심취하며 플라톤 아카데미를 후원했고, 마르실리오 피치노, 피코 델라 미란돌라 같은 인문주의자들과 교류하며 피렌체를 지적 수도로 만들었습니다. 이 시기 메디치가 만든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과거 피렌체가 낳은 위대한 지성들의 사상도 재조명됩니다. 단테의 신곡은 중세를 넘어 르네상스적 인간관을 형성하는 고전으로 평가받았고, 마키아벨리는 이후 메디치의 정치적 부침을 관찰하며 군주론을 쓰게 되는 배경을 이 시대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훗날 갈릴레이 또한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아 과학적 탐구를 이어가죠. 메디치는 그 자체로 예술의 후원자이자 지성의 수호자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로렌초에게도 위기는 있었습니다. 1478년 파치 가문이 교황 식스토 4세와 손잡고 쿠데타를 일으킨 파치 음모 사건이 그것이죠. 로렌초의 동생 줄리아노가 피렌체 대성당 안에서 살해되고, 로렌초 본인도 칼에 찔리지만 가까스로 살아남습니다. 그는 이후 반대파를 단호히 정리하면서도 도시의 평화를 유지하고 더 강한 통치 기반을 만들어갑니다. 로렌초가 1492년 세상을 떠났을 때 피렌체 시민들은 그를 공화정을 지킨 군주로 기억했습니다. 그는 왕관을 쓰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도시의 미래를 설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르네상스 황금기의 끝자락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고, 피렌체는 곧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로렌초의 죽음 이후 피렌체는 불안정한 시기를 맞습니다. 메디치 가문은 잠시 권력을 잃고 망명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더 강력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엔 정치도 금융도 아닌 신의 이름을 앞세워서 말이죠. 로렌초의 아들 조반니 데 메디치는 1513년 교황 레오 10세로 선출됩니다. 메디치 가문 출신 최초의 교황이자 유럽 정치의 중심에 선 인물이었죠. 그의 등극은 단순한 종교적 사건이 아니라 피렌체의 상업 가문이 로마의 종교 권력을 쥐게 된 역사적 반전이었습니다. 레오 10세는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 같은 거장들을 로마로 불러들여 바티칸을 르네상스의 정점으로 이끕니다. 예술의 중심이 피렌체에서 로마로 옮겨가는 이 시기, 바티칸 궁전과 시스티나 성당은 새로운 예술의 무대가 되었죠. 하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는 막대한 자금과 무리한 재정 지출이 따랐고, 면죄부 판매와 교회의 사치로 인해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촉발됩니다. 레오 10세 이후 또 다른 메디치 교황 클레멘트 7세가 등장합니다. 그는 로렌초의 손자였고 외교적 수완보다는 교황권의 유지에 집중했지만 1527년 로마 약탈이라는 참혹한 사건을 겪으며 무력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사건은 교황청과 메디치 양쪽에 큰 상처를 남기고 르네상스의 황혼기를 알리는 신호탄이 됩니다. 그러나 메디치 가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교황 자리를 통해 얻은 영향력을 바탕으로 다시 피렌체로 돌아가 새로운 정치 구도를 만들 준비를 하죠. 이제 그들은 공화정의 수호자가 아니라 새로운 군주 국가를 세우려는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1527년 로마 약탈 이후 피렌체 시민들은 교황청과 메디치 가문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며 일시적으로 공화정을 복원합니다. 하지만 이 짧은 공화의 꿈은 곧 무너집니다. 1530년 신성 로마 제국의 군대가 피렌체를 포위하고 결국 도시를 굴복시키면서 메디치는 다시 권좌로 복귀합니다. 1532년 교황 클레멘트 7세는 조카 알레산드로 대 메디치를 피렌체의 세습 통치자로 임명하고 피렌체 공화정을 공식적으로 폐지합니다. 이제 피렌체는 공화국이 아닌 공국으로 메디치 가문은 단순한 가문이 아닌 군주 가문이 됩니다. 하지만 진짜 전환점은 알레산드로가 암살된 후 권좌에 오른 코시모 1세의 시대입니다. 그는 메디치 가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통치자로 군사력과 외교술,
그리고 예술 후원을 모두 겸비한 인물이었죠. 1569년 그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부터 토스카나 대공이라는 칭호를 받고 메디치 가문은 이제 공식적인 유럽 군주 가문으로 자리 잡습니다. 코시모 1세는 피렌체의 도시 구조를 재편하고 행정과 군제 개혁을 단행했으며 문화적으로도 중흥기를 이끕니다. 우피치 미술관의 시작인 정부 청사 건물 우피치를 짓고 갈릴레이와 같은 학자들을 후원하며 과학과 예술을 동시에 부흥시켰죠. 그의 치세는 메디치 대공국의 안정기이자 르네상스의 연장선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정의 전통을 중시하던 피렌체 시민들에게 왕정체제는 복잡한 감정을 남깁니다. 한편으로는 외세의 위협 속에서 강력한 통치가 필요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공화정의 시민정신을 잃어버린 아쉬움도 컸죠. 이제 메디치 가문은 은행가에서 교황, 그리고 대공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을 이탈리아 전역으로 넓혀갔습니다. 코시모 1세 이후에도 메디치 가문은 토스카나 대공국을 이끌며 한동안 그 위세를 유지했습니다. 그의 후계자들은 코시모가 다져놓은 기반 위에서 문화를 꽃피우고 정치적 균형을 유지하려 했지만 시대는 이미 서서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17세기에 들어서며 유럽은 점차 절대왕정과 민족국가 체제로 재편되고 있었고 경제 중심도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이동하면서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의 상대적 위상은 약해졌습니다. 피렌체 또한 예외는 아니었죠. 상업과 금융의 중심지였던 피렌체는 점차 활기를 잃었고 메디치 가문도 더 이상 혁신을 이끌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메디치 후계자들의 역량 부족이었습니다. 후대 대공들은 정치보다는 사치와 개인의 쾌락에 몰두했고 행정개혁이나 군사적 대응에는 미온적이었죠. 문화적 후원도 이어지긴 했지만 더 이상 르네상스를 이끄는 선도자가 아니라 과거의 유산을 지키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게다가 외교적으로도 메디치는 점점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같은 강대국들이 이탈리아 반도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대공국의 독립성은 점점 위협받게 되죠. 토스카나 내부의 경제력도 예전 같지 않았고 농업과 산업 모두 정체 상태에 빠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디치 가문은 과학과 예술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메디치의 후원을 받아 피렌체에서 연구를 이어갔고 그의 메디치 성좌라는 명명은 메디치에 대한 헌정이자 과학과 권력의 만남을 상징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시기 피렌체는 유럽의 중심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지닌 도시로 남아있었고 메디치 가문은 그 상징이자 과거의 영광을 떠올리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18세기 초 메디치 가문의 마지막 희망은 잔 가스토네 데 메디치였습니다. 그는 1723년 대공에 즉위했지만 이미 그 시점에 메디치는 과거의 위엄을 잃은 명맥뿐인 가문이었습니다. 잔 가스토네는 정치적 의지도 약했고 후계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의 통치는 쇠퇴의 끝자락을 보여주는 조용하고 쓸쓸한 시대였죠. 그가 세상을 떠난 1737년 300년 넘게 이어져 온 메디치 가문의 통치는 끝을 맞습니다. 대공의 자리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 출신의 프란츠 1세에게 넘어가면서 피렌체와 토스카나는 오스트리아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고 메디치라는 이름은 더 이상 유럽 정치사에서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메디치가 남긴 유산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수집한 방대한 예술품은 훗날 우피치 미술관과 팔라초 피티에 보관되며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서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있고 그들이 세운 건축물과 제도, 예술 후원 시스템은 유럽 문화사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메디치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문화가 권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은행가로 시작한 이 가문이 예술과 지식을 통해 교황을 만들고 대공국을 세우고 유럽의 역사를 움직였다는 사실은 권력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되묻게 만듭니다. 메디치 가문이 사라진 이후에도 피렌체는 여전히 르네상스의 도시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19세기 중반 가리발디와 마치니, 비토리오, 엠마누엘 2세의 주도로 이탈리아는 통일을 이루었고 피렌체는 잠시 이탈리아 왕국의 수도로 지정되기도 했죠. 이탈리아가 근대 국가로 거듭나는 동안 메디치 가문은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했지만 그들이 남긴 정신은 살아있었습니다. 20세기 초 이탈리아는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립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이탈리아는 처음엔 중립을 선언했지만 1915년 연합국 측의 가담에 참전합니다. 전쟁은 막대한 희생과 경제적 타격을 남겼고
이는 곧 사회적 불안과 정치적 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틈을 타 무솔리니가 이끄는 파시스트 정권이 등장했고 이탈리아는 독재 체제로 들어서게 되죠.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파시스트 이탈리아는 나치 독일과 동맹을 맺고 전쟁에 뛰어들었지만 전세는 급변합니다. 1943년 무솔리니는 축출되고 이탈리아는 연합국에 항복합니다. 피렌체는 전쟁 중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놀랍게도 메디치가 남긴 주요 유산들은 대부분 살아남았습니다. 특히 우피치 미술관과 두오모, 메디치 예배당은 시민들과 예술가들, 심지어 일부 독일 장교들까지 힘을 모아 보호했다고 전해지죠. 전쟁 이후 이탈리아는 공화국으로 재탄생하고 산업화를 거치며 유럽의 중요한 국가로 성장해갑니다. 피렌체는 더 이상 정치의 중심은 아니지만 문화와 예술의 심장으로 다시금 주목받습니다.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이 도시를 찾고 르네상스와 메디치의 흔적을 따라 걷습니다. 메디치 가문은 오늘날에도 피렌체 시민들 사이에서 단순한 역사 속 인물이 아닙니다. 그들의 이름은 거리, 학교, 미술관, 도서관 등에 남아있으며 그들의 선택과 철학은 오늘날까지도 문화예술 후원, 공공 리더십, 도시 정체성 논의에서 계속 인용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정치와 경제를 넘어 문화를 후원하고 예술과 학문에 투자한 메디치의 선택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요. 권력은 사라져도 그 정신은 남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르네상스를 만든 메디치 가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함께해 주세요. 저희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흥미롭고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댓글로 궁금한 주제나 듣고 싶은 역사 이야기도 많이 남겨주세요.